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조그마한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혼자 사무실을 지키다 보면 적적할 때가 있어서 유튜브를 라디오 삼아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이 채널을 알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30대 나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별별 인간 군상을 다 봤다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아직 제 생각 이상의 사람들도 많은 듯하네요. 그러고 보면 저도 평범한 사연은 아니었네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평범한 어린이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맞벌이로 열심히 일을 하시며 평범하지만 성실히 사시던 분들이셨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도 엇나가거나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 성공해라 재촉도 않으시고 그저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다른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잔병치레를 많이 했었던 몸이라 부모님께서 제 건강에 대해 걱정이 남다르셨거든요. 덕분인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남다른 애정을 듬뿍 느끼고 자랐던 저는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셨던 만큼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죠. 부모님은 욕심 하나 없이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부모님 덕분에 건강해진 만큼 보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공부밖에 없었죠. 다행히 머리가 나쁘지 않았던지 공부도 하는 만큼 성적이 나아주었고 자라면서는 몸도 튼튼해져서 학업 성취도도 점점 좋아져 갔어요. 덕분에 턱걸이였지만 명문대라고 할 법한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무사히 대학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또 열심히 노력해야 했죠. 제 또래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건 아니건 다들 취업난에 시달릴 수 없는 세대였다 보니 저도 2년 정도는 취업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명문대 정도 나왔으면 대기업에는 금방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눈을 낮춰서 저는 당시 시작 단계였던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 일이 제 전공 일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너무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취업 준비하면서 적당히 경험이라도 쌓아보고자 싶어 들어갔던 회사였는데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제가 몰랐던 저의 재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도 없었고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였는데 되려 그러한 부분들이 몸은 피곤해도 좋은 점들로 다가왔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였죠. 그 덕분에 저는 일을 참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졌고 거기서 임원을 달 때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었죠. 몇 년 사이 회사는 급성장을 이뤄 회사 사업까지 가지게 되었고 벌써 몇 년의 경력을 쌓은 저는 그 후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지금의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35이었네요. 사실 30대 중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경력으로 따지면 아직 사회 경험이 6, 7년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였지만 사회적 나이로는 벌써 30 중반에 결혼을 걱정해야 할 나이였으니까요. 고려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사업을 벌이는 건 분명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시기를 넘기면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더욱 안정된 환경을 찾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내 의견 말고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래저래 무리를 할 수는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질러보자 생각하며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제 인생을 바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저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타게 되었던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던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죠. 사실 제가 원래 밖에서 처음 보는 여성분께 번호를 물어보거나 쉽게 다가간 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쑥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사람이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좋아할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날 와이프를 처음 봤던 저는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진상 손님 앞에서도 낯빛 하나 구기지 않는 그녀에게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겨버렸거든요. 비행을 같이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 무척이나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이다 제 명함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짜고짜 이러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길에서 함부로 번호 물어보고 찝쩍거리는 놈도 아니고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인데 근데 그냥 이 순간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하시는 직장에서 번호 달라고 함부로 물어보는 건 실례인 듯해서 대신 제 명함에 남기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연락주세요. 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거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비행 스케줄 봐서 혹시 밥이라도 함께 하는 거 괜찮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선생님.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짐을 챙긴다며 미적거리던 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냅다 제 명함을 쥐어주고 도망치듯 비행기를 빠져나왔습니다. 대놓고 그쪽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거절하기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 명함을 드렸던 건데 사실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기는 아쉬울 것 같아서 제 명함 한 장에 희망 기대어 건네주었던 거였죠. 그런데 정말 심장 떨리게도 제가 해외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낯선 이에게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녀였죠. 그렇게 저희는 그곳에서 좋은 저녁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에게서 듣고 나니 그때 제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 중에 연락처 알려달라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운이 좋게도 그녀에게 호감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얼마 뒤 정식으로 연인이 되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더니 용기를 내어 첫눈에 반한 사랑을 쟁취한 것이 저는 무척 기뻤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저도 사업 초기라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서 이 연애를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다 나중에 여자친구 덕분에 저는 도움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 탓에 데이트 한번 하기 어려운데도 든든하게 제 편을 자처해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5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어른스럽고 착한 여자친구에게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승무원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웠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도 많다 보니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잘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해답들도 알려주곤 했죠.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은정이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희는 만나게 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날 때부터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나 은정이나 둘 다 나이가 있었고 그렇다고 딱히 비혼주의자나 독신주의자도 아니었으니 결혼에 대한 생각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은정이도 둘 다 자기 일에 워낙 열심이었고 주변에 미혼 친구들이 훨씬 많은 탓에 결혼에 관하여 성급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은 연애 오래 하다가 40 전에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은정이를 만나고 얼마 안 돼요.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2달 만에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무척 힘들고 경황이 없었는데 그때 역시 제 곁을 지켜준 것이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비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도 어머니 부고 소식에 곧장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바쁜 일소를 거들고 슬픔에 빠져 잠도 못 자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해 주었던 은종이에게 저는 큰 감동을 느꼈고 그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은정이와 결혼을 결심했죠. 다행인지 은종이도 말은 안 했지만 슬슬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여자친구가 별말 없기에 별 생각 없이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은정이는 나이 들어서 웨딩드레스 입으면 안 예쁘다며 제가 언제 프로포즈를 해주려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말에 저는 제가 좀 더 일찍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자기 속 얘기를 안 하고 투정 부리지 않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제가 그동안 미처 알아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만 했었죠. 은정이가 결혼을 기다렸다는 말에 저는 좀 더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버지나 저나 다른 생각 없이 더 금방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도저히 혼자 집에서 지내지 못하시겠다며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거든요. 그 덕에 제가 자취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던 저희 집이 비어있게 되었고 세를 주시려던 아버지는 그참에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하라고 하셨죠. 덕분에 집도 생기고 진행하던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도 결혼 준비가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회사 생활하시던 아버님과 전업주부 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은 저희 집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도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이었고 여자친구의 집도 자가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결혼이 크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정이다 보니 부모님들은 흔쾌히 허락하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지금 혼자 사무실을 차렸다는 건가? 들어보니 좋은 대학 나왔던데 왜 취직을 안 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 제가 몇 년 전까지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느낀 바가 있었고 더 늦기 전에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겁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기 사업서 얼마나 성공한다고. 그 학 버리면 좋은 회사도 갈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낫지. 그렇게 불안한 일에서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려고 그러나? 장모님께서 가정주부이셨다고 하기에 저는 성정이 유하고 편안한 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과 달리 그 집안의 실세는 장인어른이 아닌 장모님이셨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걱정이셨던 건지 제 직업을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따님이 고생을 하게 될까 걱정하신다는 건 저도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하고 지금껏 돈 문제로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1인 기업이라 인건비 나갈 곳이 없기도 하고 이쪽 분야라는 게 꾸준히 수익성이 있는 분야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평범한 회사 월급이지만 곧 벌이는 더 좋아질 겁니다. 뭐야? 그럼 지금껏 사업이라면서 직원도 안 없이 회사 월급 정도 벌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래놓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나? 엄마, 오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사업이라고 뭐 다 거창하게 하는 건가? 이제 겨우 1년 좀 넘었는데 그 정도면 엄청 대단한 거야. 얘, 너는 가만히 좀 있어. 어디 엄마 앞에서 남자친구 편을 들고 있어? 너는 그동안 의사, 변호사, 선찰이 들어오는 거 다 마다하더니 결국 고르고 골라서 만난 게 월급쟁이만큼도 못 버는 사업가인 거니? 내가 너를 이러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줄 알아? 엄마, 오빠 앞에서 왜 그래 정말? 그래 여보, 사람 앞에서 너무 무안스럽게 그러네. 다들 조용히 해야. 내가 어디 못할 말 했어?
내가 오죽 속상하면 이럴까. 나 우리 은정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 미스 코리아 시켜라, 연예인 시켜라, 그런 거 얼굴 팔리고 고생만 할까봐 안 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 전까지 곱게 키웠다가 잘난 사이한테 그대로 건네줄 생각이었는데, 못해도 있는 집 자식이나 전문직을 만나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어. 은정이 너는 겨우 이런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따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크셨던 모양입니다. 30 넘도록 시집안 딸이 대단한 사익감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집안도 평범하고 대단한 사업가 아닌 저를 데려오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런 장모님은 제 앞에서 실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고, 덕분에 저도 꽤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 그리 모자라서 이런 수모를 겪으며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며 저를 달래는 여자친구를 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저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어.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워낙 팔불출이라 나를 너무 아껴서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난 줄 알거든.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 사실 자기 자식 안 예쁜 엄마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나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우리 오빠 어디가 모자라다고 그렇게 말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오빠. 내가 오빠 돈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역시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던 건지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생각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고 설득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다시 마음을 돌리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내어 결혼 허락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던 날, 여자친구가 그동안 장모님의 마음을 돌렸는지 장모님께서도 전처럼 저를 박대하지 않으셨고, 저도 일부러 떳떳한 모습을 보이려 전부 다 주눅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따님 고생시키지는 않을 거라 확실히 말씀드렸죠. 덕분에 두 번째 자리에서는 드디어 여자친구 집안에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래도 우리 은정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건 못 믿었지만 그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하겠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한다면 자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할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저 정말 은정이한테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엄마, 우리 예쁘게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솔직히 장모님에 대해 말을 하자면 자식 사랑이 유별나시다 싶었지만 그런 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딸이 시집가면 영영 간다 싶어 속상하고 걱정이 되실 테니 말이죠. 그렇게 결혼 시작 전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저희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며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먼저 상견례에 도착하고 얼마 뒤 은정이네 가족도 도착을 하게 되었고, 어른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시며 별일 없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장모님께서 또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사별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돈이 혼자 적적하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물려받은 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시용이라도 하다 보니 딴 생각할 겨를도 없네요. 아, 그럼 지금 서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지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 아들놈이 말을 안 했던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세 가족 지내던 서울집이 비어있거든요. 원래는 전세를 주던가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애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에 제가 그 집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래도 집이 있으니 애들이 큰 걱정은 없겠다 싶더군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얘기 들은 게 없어서 몰랐어요. 보통 집안이라 그래서 전세 정도 얻어주시구나 했더니 그래도 자가로 시작한다고 하니 내심 다행이다 싶네요. 이 자식 결혼시키는데 집이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그럼 사돈은 앞으로도 계속 시골에서 지내시는 겁니까? 혹시 나중이라도 다시 서울 올라실 건 아니죠? 예?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자꾸 걱정이 되었어요. 집을 따로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살던 집을 주신다니까 나중이라도 혹시 자식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실까 봐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저희 애가 워낙 착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부가 딸이 시집살이 하는 꼴을 보겠습니까? 집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부분은 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히 서울 올라와서 애들 불편하기도 마시고요. 그 말에 아버지도 좀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주실 만큼 해주신 것 같은데 장모님은 자꾸만 자식 걱정이 된다며 선을 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장모님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별말 없이 웃으며 넘어가셨습니다. 예, 안사돈이 뭐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사람 없이 혼자라 더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근데 저도 나중에 요양원 가면 같이 자식한테 기대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럼 저도 더 걱정 없겠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장모님은 여전히 사람 속을 슬슬 긁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착한 은정이를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상견례가 있고 그 이후로는 결혼식 날까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까탈스러운 장모님이 무슨 꼬투리를 잡으실까봐 걱정했는데 결혼 준비는 웨딩 플래너를 통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석을 했는지 신혼여행이나 결혼식 문제도 별탈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크게 힘들지 않고 결혼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며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 왔어요. 백혜 어서 와라. 오늘은 고생 많았다.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결혼 전에 아버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미리 인사 왔어야 하는데 여기 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 시아가는 여기는 처음이지. 그럼 온 김에 내가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되겠구나. 시아버지 농사짓는 땅 구경이나 한번 가려냐? 너무 좋죠. 저 시골 구경 꼭 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시골 구경을 시켜주고 싶으신지 농사 짓는 땅을 보여주시겠다며 와이프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어릴 적 매일 보던 풍경이다 보니 그냥 집에 있기로 했죠. 혹시 와이프가 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걸 불편해하면 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워낙 싹싹한 와이프가 혼자 모시고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렀을까 구경을 실컷 한 두 사람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와이프는 제게 땅 얘기를 묻더군요. 오빠, 아버님 땅이 그렇게 많은 거 알고 있었어? 땅? 아, 좀 많긴 하지. 여기 우리 할아버지 대대로 살던 고향 땅이거든. 땅이 생각보다 넓던데? 다음에 얼마 정도야? 한 1억 하려나? 아이,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것보단 더 나가지. 아마 서울 집 파는 가격이랑 비슷할걸? 자기 생각보다 가격이 나간다 싶었는지 와이프는 입을 떡 벌리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나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골 땅인데? 도시 땅값에 비하면 가격은 한참 싼데 아무래도 평수가 많으니까. 근데 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팔 것도 아니고 가격은 상관없지. 근데 그건 왜 물어봐? 왜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 이야, 우리 아버님 생각보다 부자셨구나. 땅 부자. 나 앞으로 아버님한테 더 잘 보여야 되겠네? 예쁘게 굴어서 아버님한테 선물도 사달라 그래야겠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와이프가 시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떠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동안 시골집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뒤로 와이프가 부쩍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 아버님 잘 지내시는 거 맞아? 별일 없으실 텐데 왜? 아니, 내가 낮에 전화 드렸었는데 아버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로우셔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농사일이 힘드셔서 그러시는지 걱정이 돼서. 그래? 글쎄 나한테는 별 말씀 없으셔서.
그래도 걱정할 일은 아닐 거야. 오빠는 아버님께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오히려 내가 더 걱정하는 것 같아. 와이프는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된다며 그 후로도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드리며 제 앞에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원래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 결혼해서 혼자 계신 시아버지 걱정이 드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와이프가 안 되겠다며 갑자기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아버님 다시 모셔오자. 나 아무래도 아버님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이야. 갑자기? 아버지도 별 말씀 없으시던데? 그리고 은정이 네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겠어? 저는 와이프의 그런 말이 의외였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별말을 안 하기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도 와이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싫어서 별말을 하진 않았지만 내심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먼저 그런 말을 해주며 저희 아버지를 걱정해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마움은 며칠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와이프 휴대폰을 받다가 그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비행에서 돌아온 와이프가 피곤했는지 카톡을 하다가 잠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침대 옆 벽탁에 놔주려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순간 얼핏 지나치는 와중에 이상한 대화창이 눈에 띄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어쩌고 하면서 와이프가 카톡을 보내놓은 창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기에 아버지 얘기를 했을까? 괜히 궁금한 마음에 그 대화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저는 기막혀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몇 달 만에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냥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다. 결혼이 후회된다. 남편 벌이가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더 어릴 때 전문직 남편을 만났어야 했다며 장모님 말씀처럼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평범한 저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 자기는 사랑만 보고 결혼한다며 저를 못마땅해 하던 장모님을 설득해도 와이프가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자기가 그런 남자들과 결혼할 수 없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의사 만나지 그랬어 하는 친구의 질문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사실 의사나 변호사들이 스튜어디스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연애만 하다가 결혼은 같은 전문직 직종의 사람들과 하지. 그러니까 결국 가지고 놀다가 자꾸 팽당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나이 먹고 조바심 나니까 덜컥 결혼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내 기대보다 영 아닌 것 같아. 사업은 금방 잘 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고만고만하고 결혼 생활도 내 성에는 별로 안 차는 것 같아. 결혼하면 안정적이라 좋을 줄 알았더니 놀러 못 다녀서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서 옛날에 클럽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닐 때가 좋았다느니 거짓말이라도 하고 놀러 가자느니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린 여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아내가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애비 땅 다 뺐으면 이혼해야지. 어차피 집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혼기간 3년만 버티면 이혼할 때 지산번호 알 수 있잖아. 그 전에 시애비 꽂아서 시골 땅 내 앞으로 받고 나면 그때 바로 이혼해야지. 답답하게 유분으로 살 바에는 그냥 돈 많은 이혼녀가 나아. 너무 당당하게 돈을 뜯어내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저는 기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이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가식을 떨고 있는 그 여자의 착한 얼굴에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 엄마의 그 딸이었던 걸 제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대놓고 타박하던 장모님보다 뒤에서 호박씩 가는 와이프에게 더 배신감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깨워 욕짓거리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이대로 그냥 이혼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에 그냥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으려니 제가 잘못된 결혼으로 뒤통수를 맞은 게 억울했으라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내 모든 걸 가져가서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혼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여자의 모든 걸 망가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받는지 말하지 않고 숨죽여 지내며 그 여자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먼저 고맙게도 그 여자가 제게 기회를 주더군요. 오빠, 나 일 그만둔다 그러면 말릴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냥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비행도 피곤하고 지치고 진상승객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너무 버거워. 그래도 일 좋아했었잖아. 그 정도야? 게다가 요즘 내 또래 동료들은 거의 없어. 결혼하고서 다 일 그만두니까 우리 기수에서도 남은 거 나 하나란 말이야.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쳐오고 나 혼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오빠 요즘 사업도 잘 되어가는데 나 일 그만두고 좀 쉬면 안 될까? 계속 논다는 건 아니고 그냥 쉬다가 나중에 강사라도 하면 되잖아. 사실 전에도 몇 번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승무원 일이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라며 나중에는 애 키우면서 쉬든가 승무원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는 게 낫겠다 했었죠. 그때는 제 사업도 안정권이 아니다 보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무슨 쿵쿵일지 뻔히 보이더군요. 저와 아버지 재산을 뜯어내서 한몫 잡아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깟 스튜어디스 일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옳았구나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야지. 그럼 그렇게 해. 정말? 오빠 너무 고마워. 고맙긴.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부부인 거지. 나도 은정이 네가 힘든 건 싫어. 아, 그럼 일 그만두는 김에 어디 여행이라도 가든지. 이참에 푹 쉬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카드까지? 오빠 요즘 사업 잘 된다더니 여유 있는 거야? 여유 없어도 너한테는 잘해야지. 너 고생 안 시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라고 장모님께 약속했었잖아. 이거 회사에서 쓰는 카드인데 한도 없는 거니까 마음 놓고 써. 그런 걸 나를 줘도 되는 거야? 다른 카드는 한동안 낮아서 그래. 그리고 회사 카드라고 그래도 내 회사인데 뭐 어때? 그래도 오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아는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데 뭘. 여행을 가던가 명품이라도 사다가 좋을 대로 해. 아, 이참에 장모님 것도 같이 사드리든가. 결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소홀했는데 이럴 때라도 사이 노릇해야지. 자기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챙겨주는데 나는 좋은 사이가 아니라 죄송했거든. 이참에 유럽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거야 어때? 가서 호텔도 좋은 곳을 지내고 명품 쇼핑도 좀 해. 오빠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너무 행복하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에게 카드를 쥐어주며 걱정하지 말고 돈을 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신이 날 대로 난 와이프는 걱정하는 것 없이 바로 퇴사를 하더니 제 카드로 유럽 여행 티켓을 긁더군요. 그리고 최고급 호텔로 장모님을 모시고 떠났습니다. 어차피 꼴도 보기 싫었기에 이왕이면 오래 나갔다 오기를 바랐어요. 이미 호텔비에 비행기 티켓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 넘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쓰고 돌아올지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 바였습니다. 사이가 여행을 보내준다는 소식에 그동안 제게 관심 없던 장모님마저 직접 전화를 주셨더군요. 김서방, 내가 자네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고 너무너무 고맙네. 저는 해드린 게 없는데요 뭘. 아유, 결혼 전엔 내가 김서방 어찌나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좋다며? 덕분에 우리 은정이 스트레스 안 받고 퇴사도 마음 편히 하고 아주 복 받았어. 우리 딸이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운적이나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끊겠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사이이고 없으면 나쁜 사이인 건지 장모라는 사람이 바라는 좋은 사이의 조건은 결국 그런 것이었네요. 그게 못내 씁쓸하면서도 결국 와이프나 장모나 독인 객인이라는 걸 보며 이제라도 알아차려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무려 한 달간 유럽 여행을 원 없이 즐겼고 명품관이며 비싼 레스토랑에 다니며 그동안 제 카드를 마음껏 긁었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쓰라고 지어준 카드라지만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을 긁을 줄은 몰랐거든요. 뭐 금액이 올라갈수록 제 복수의 크기도 커지다 보니 제게는 손해볼 일도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제가 왜 이혼할 와이프에게 카드를 쥐어줬나 궁금하시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와이프가 귀국하기로 한 날 경찰에 직접 와이프를 신고했습니다. 다름 아닌 절도와 횡령으로 말입니다. 사실 제가 와이프에게 카드를 준 건 전부 제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에는 친적 상도례라는 게 있어서 웬만한 잘못은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부부 사이였어도 법인 회사 돈을 잘못 건드리면 횡령이 되기에 저는 그 점을 이용해서 와이프에게 법인 카드를 건네주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 놓고 카드를 쓰게 그냥 두었던 겁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장모님은 귀국하던 날 저희 친구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는 당황스러워하고 억울해하는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셨나봐. 이거 당신이 준 거잖아. 근데 왜 횡령이야? 여보, 내 돈이 그렇게 욕심이 났으면 차라리 달라고 하지. 왜 회사 돈을 건드렸어? 그건 범죄라고. 뭐라고? 아니, 당신이 나 엄마랑 여행 다녀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카드 준 거 아니야? 근데 횡령이라니. 설마 오빠가 나를 고소한 거야? 김서방,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요. 가족끼리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근데 아무리 가족끼리라 그래도 회사 돈에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횡령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징역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언제는 자기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자기 돈이라며. 그렇다고 내가 언제 회사 돈 빼돌리라 그랬어? 우리 회사 법인이야. 법인 카드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몰랐으면 이제라도 몸소 배워야지. 그러게 어느 정도 쓰고 다니나 했더니 세상에 여행 한 번에 4천만 원을 쓰고 다녔어? 당신 그 돈 당장 못 갚으면 감옥살이 할 줄 알아. 저는 영문몰라하는 와이프와 장모님을 두고 경찰서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더 받아야 했던 와이프가 장모님과 장인어른까지 데리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네가 먼저 카드 쓰라고 쥐어줬다면서? 그래놓고 횡령이라니? 줬다고 그 큰 돈을 마음대로 긁는 건 말이 됩니까? 애초에 회사 카드인 거 알면서 준다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잘못인 거죠.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딸이 자네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오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래? 사실 저 따님이랑 이혼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냥 이혼해 주려니 배가 아팠어요. 그 전에 혼 좀 내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이혼이라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이혼이야?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따님이 그러신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혼하자 그랬어? 오빠 진짜 미쳤어? 나 네 카톡 다 봤어. 결혼해서 답답하게 살기 싫다며. 그래서 우리 아버지 딸 훔치고 나면 이혼하겠다며. 그래서 네가 내 뒤통수 치기 전에 먼저 때리려고 그랬지. 왜? 너는 그딴 생각 품고 있는데 나는 너한테 복수하면 안 되는 거냐? 그제서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게 된 와이프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장애인 장모도 그제서야 제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휴, 우리는 그런 줄 몰랐네. 이놈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이해해줄게.
그런다고 한 번만 결혼한 인연을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건가? 그러지 말고 자네가 한 번만 봐주게. 그리고 제발 고수도 치료해주고. 우리 애 워낙 마음이 여려서 경찰서 나다가 병 날 거야.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 자네도 그 정도로 그만하게. 제가 장모님 인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자네 지금 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장모한테 그래도 되나? 장모는 무슨 장모? 아무리 모녀라지만 생각하는 게 천박한 게 너무 비슷하다 싶어서요. 그래도 와이프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저를 잘 속였네요. 그러게 서비스직 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제 탓이죠. 하지만 저도 그냥 호구는 아니라서요. 고소 취하 절대 안 할 거고 웬만하면 법정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따로 볼 거니까 그동안 따님이 쓰신 돈은 두 분이 갚으셔야 할 거예요. 횡령한 돈만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변호사비에 위자료까지 하면 그 이상이겠죠? 그럼 하루빨리 돈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우리 남편도 은퇴해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가지고 집밖에 없는데. 돈 없으면 애초에 쓰지를 마셔야죠. 사이 돈인 줄 알고 쓸 때는 물수도 써놓고 이제 와서 갚을 돈이라 생각하니 아까운 겁니까? 그거에 더 이상 제 할 바 아니고 저는 사정 봐드릴 생각도 없어요. 집을 팔던 장기를 팔던 알아서 해서 돈 갚으세요. 오빠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둘 일이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부모님까지 괴롭혀. 그럼 네가 이 일을 혼자 해결할 깜냥이 있기나 하고? 너 당장 나 없으면 돈 나올 구멍도 없잖아. 설마 이렇게 하려고 나 일 그만두게 한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고맙게 그 덕을 본 거고. 네 기회에 네가 나 자빠진 걸 왜 내 탓을 해? 두 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따님이 이제 백수라서 어디 돈 나올 공도 없을 거거든요. 한몫 제대로 잡고 이혼하려고 그새 일까지 때려쳐서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 그쪽 업계도 어려워서 직접이 안 된다죠. 아이고, 그럼 두 분은 따님 잘못 든 덕분에 빚 갚고 이혼녀 백수 딸 뒷바라지까지 하게 생기셨네요. 뭐 귀한 따님이라니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 이제 나가주세요. 그렇게 처가 식구들을 쫓아낸 저는 곧바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승소만 하면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낼 생각이라 일부러 비싼 변호사를 썼죠. 혹시나 소송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생 안 해보고 산 사람이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힘들어할 거 알았거든요. 안 그래도 법원에서 자기도 힘들다고 정신과 다니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데 제가 증거로 제출한 그 여자의 카톡 내용 덕분에 더 이상 동정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횡령으로 실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위자료까지 받으며 제대로 금융치료를 받았고 그 여자와 그 집 식구들은 빠듯한 사정에 큰돈을 메우느라 고생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처도 제 취업이 안 되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다닌다고 들었죠. 남의 돈 탐내던 여자에 대한 복수로는 아주 딱이었다 싶네요.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결혼 생각도 없고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